자,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에서 재밌게 하는 방법은 판례를 공부하는 건데요. 법 조문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 판례 사실관계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사실을 보고 이게 이렇게 법이 적용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걸 알면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법을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재미를 붙이게 된 게 그렇게 판례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제 교재가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잘 돼 있어요. 뭐 핵심 체크를 던져 가지고 먼저 보고 그다음에 관련 조문을 보고 판례 구체적으로 보고 거기다가 또 해설에다가 뭐 사실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어디서 구해다가 넣어놓고 해서 공부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3시간 예정인데 예정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송 절차 일반 이론에 관한 판례. 이것도 의미가 있는 판례네요. 중요한 판례에 들어가겠어요. 자, 1번.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 것 같긴 하죠. 그죠? 위법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한테는 어떻게 송달합니까? 그걸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송달을 잠깐 설명하면 송달은 교부 송달이 원칙이죠. 직접 만나서 송달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안 되면 뭐 보충 송달하거나 유치 송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두고 오는 것이 보충 그 집 사람들 있죠. 그죠? 뭐 고용원이라든지 동거인에게 주고 오는 것이 보충 송달, 두고 오는 것이 유치 송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될 때 하는 것이 뭐 우편 송달도 있긴 있죠. 우편 송달도 있고, 안 될 때 하는 것이 법원 게시판에 걸어놓고 공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쳐버리는 거,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그 주소, 거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걸 알 수 없는 경우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거소 이런 걸 알 수 있을 때는 공시송달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교부송달의 원칙이고, 구금된 피고인한테는 어떻게 된 교부송달을 하냐 하면은 그 교도소장, 구치소장한테 송달을 해야 되죠. 소장한테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는. 그다음에 검사한테는 검사한테 보내지 않고 검찰청에 보내는 거죠. 그죠? 검찰청에 송달하는 거죠. 이런 것이 교부송달의 원칙의 세부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부송달을 못할 때 송달 영수인 선임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개념일 텐데. 자, 뭐, 일단, 위법하다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아 항소심 공판기를 추소한 경우, 항소심이 절차 진행을 새로 하지 아니한 채 1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 공시송달 1심 재판 자체가 유효인가 아닌가 이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관련 점은 공시송달의 원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데죠. 주거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소 같은데? 법조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법조문이 주거가 아니고 주소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게 계속 들어왔네? 주거? 그 다음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주거가 맞는가요? 주소가 아닌가? 어이구, 이거 너무 날아가 버렸네. 자,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법 6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건가?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23조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주거든 주소든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죠? 있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들어가지 않죠. 소재가 있죠. 확인할 수 있죠. 법원이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 송달하였더라도 이런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종전 주소지에 송달해서는 안 되죠. 어디다 송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도소장한테, 그죠? 구치소장한테 송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사무소, 계속 판례가 주거라는 거 같아서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주소가 아니고 주거가 맞는 것 같네요. 주거사무소, 그게 자꾸 헷갈리죠, 그죠? 그 관할하고요. 주거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세부적인 판례로 내려가 보죠. 제1심이 별건으로 수감적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다음 수감적인 피고인한테 공시송달했단 말이죠. 피고인 출석 없이, 당연히 공시송달했으니까 출석 못하겠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속권 회복 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결에 출석한 경우, 원심이라는 건 항소심이죠.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 절차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공시송달의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 진행을 새로 하지 아니한 채 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죠. 해설에다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182조, 민사소송법 182조, 형사소송법 65조, 형사소송법 65조가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공시송달의 원인이 이걸 아마 누가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그때부터 헷갈렸나 봐요. 이거 피고인의 주거가 아니고 주소가 아닙니까? 근데 법조문 보니까 주거로 되어 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주소로 자꾸 기억하기 시작했나 보네. 자, 그래서 1번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감적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죠. 제1심 법원의 별건으로 수감적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상속권 회복 결정을 받아 항소심 공판길에 출석한 경우 항소심의 절차 진행을 새로 하지 아니한 채 1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네. 그죠? O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의 사유를 고지하거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의 부분을 송달한다. 이거 옛날에 이미 한번 판례가 판시가 된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볼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저도 OX 문제 만들고 이럴 때 자주 함정을 파는데, A 또는 B로 되어 있는지, 또는 A 및 B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항상 조심하십시오. 함정을 늘 파요. A 또 B로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A 및 B 또는 A와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영어로 하면 이거는 OR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AN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요 2번도 읽고 가볼까요?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중에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이건 아니고 이거는 과가 별 의미가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 중에 어느 한쪽에서만 송달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법조문을 봐볼까요? 관련 점은 298조 공소장 변경 3항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누구한테?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 어떻게 돼 있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돼 있죠. 그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둘 다 해야 됩니까? 둘 다 할 필요 없죠. 그죠?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하면 돼요. 피고인한테 하거나 변호인한테 하거나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고지하면 됩니다.
이걸 받아 놓은 것이 이제 규칙 142조인데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부재 추가 처리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그 변경 허가 신청은 피고인 수에 상하는 부분을 첨부해야 되는데, 다시 법원은 제2항의 부분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분을 또 누구한테?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된다. 해서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이 바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판례 봐볼까요? 형사소송규칙 142조 제3항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분을 송달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면 문헌상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함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가 됩니까? 법원의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사유를 고지하거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부분을 송달하는데 틀렸죠. 그죠?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해야 되죠. X. 2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두고 이제 3장 공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가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과거 책에는 그 이세상 선생님 책에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법 해설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증거 개시 문제인데요. 증거 개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 피고인이 갖고 있는 증거, 이걸 이제 까라 그러면 까야 되는데, 게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까라라고 게시 명령을 했을 때, 여기 대해서 불복이 가능하냐 이거죠, 검사가. 불복이 가능하냐 이건데, 옛날 제 구판책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항고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항고로. 일반 항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번 판례는 이게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고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즉시 항고 규정이 없는 한, 항고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항고가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항고를 허용하게 되면 절차가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죠. 403조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한 7개쯤 해놓고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뒤에 그 즉시 항고 이쪽에 가도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고 금지 규정에서 또 지문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봐볼까요? 1번.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는 일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2번. 법원이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 교부를 명한 결정은, 법원이 이제 증거 개시 명령이죠. 결정은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항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판례의 내용이겠습니다. 266조의 4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개시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것을 허용을 명할 수 있고요. 그런 건데, 자, 형사법 402조죠. 일반 항고에 관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고 규정하고, 403조 1항, 중요한 조항이죠.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조항입니다. 403조 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법 266조의 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증거 개시 명령이죠. 피고 사건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 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이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항고로 할 수 없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중에 하나로서 이 증거 개시 결정이 또 하나 판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그러면 불복할 수 있다 틀렸고요. 항고할 수 없다 맞고요. 자, 다음 가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식 명의에 대해 정세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이외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서재로 확인할 수 없는 때 이러지 않아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건 조금 의미가 좀 약하긴 해요. 시험에 나올 거는. 자, 뭐냐 하면 365조 내용을 봐보죠. 피고인의 공판기를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를 정해야 된다. 이때는 이제 항소심 길이죠. 2심길, 항소심 길. 양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를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게 그 2심입니다. 2심. 1심 있고 1심은 피고인이 몇 번 결석하더라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죠. 2심에서 2회 불출석을 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이때도. 그래서 1심 자체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없고 약식이나 즉심에 대해서 정식 재판 1심을 청구했을 때에는 똑같이 2회 불출석하게 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합니다. 자, 458조 규정이 그 얘기죠. 그죠? 정세판 절차의 공판 기일에 정세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번 출석하지 않을 때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사건에 관한 형사법 458조 2항은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365조를 준용하고 365조는 피고인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적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23조와 신규칙 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송달불능 피고인을 못 찾겠다는 거죠.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공시송달로 진행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욱 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규정은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재판의 특례 규정으로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세판 청구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송달불능이 나오고서 6개월 지나면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요 1심 용어란 말이죠. 1심 절차. 2심의 경우는 이런 게 될 필요가 없죠. 그죠? 이 2번 안 나오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니까. 약심이나 정식에서 피고인 또 안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번 안 나오면 바로 하지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6개월까지. 자, 그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피고인 2번 안 나오면은. 자, 그래서 맞는 게 얘기가 되겠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는 이러지 않아도 공시송달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어버렸네요. 3번 판례가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는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증거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다른 어디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이게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는 겁니다. 왕재산 어디서 보셨나요? 왕재산 간첩.
이게 지금의 옛날에 민노당이 지금은 이게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죠.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는데 좀 좌파로 불리고 뭐 종북이라고 불리고 이런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막 그 간첩 사건이 나오는데 요 민노당에 있을 때 간첩 사건이 한 2번, 3번 있었어요. 그래서 1심의 사건이 있었고 요거는 왕재산 사건은 일진의 사건이다라고 그랬었는데 왕재산이라는 것이 북한 그 혁명기지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첩으로서 활동하면서 보고하면서 보고서에다가 왕재산 올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왕재산을 걸고요. 경기 인천 일대에 그 노동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게 통합진보당에 또 재판을 하는 게 있죠. 그죠? 이석기 사건. 국가 뭐 전복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성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민노당 그 뿌리에서 나왔고 북한 찬양 뭐 소위 말하는 종북 서류들을 갖고 있고 CD 같은 거 갖고 있고 이래서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왕재산이라는 노동단체를 이름을 나중에 붙여서 그런데 왕재산 이름으로 활동한 건 아니고요. 노동단체를 압수수색했더니만은 그 북한에서 발행한 대남 그 책자가 나와요. 대남 책자. 그래서 이게 그 북한 찬양 발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북이 좋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북한을 좋게 말하거나 찬양 고무하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가 적용이 되죠. 그죠? 국법부상. 그래서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로 이 북한에서 발행한 대남 책자가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게 바로 증거 서류인지 아니면 증거물인지가 문제가 되죠. 증거 서류와 증거물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요. 내용만 문제되느냐 아니면 존재도 문제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보통 다루는데 그래서 내용 기준 서류라고 그러죠. 대부분 얘기도 이걸 따지고 그래서 내용만 문제되면 증거 서류고 존재까지가 문제되면 증거물로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증거물인 서면으로 봤습니다. 증거물인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증거 서류의 성격도 있고 증거물의 성격도 있다고 봤어요. 대남 책자가. 그래서 증거 서류로 보면은 증거 조사 방법이 원칙적으로 낭독이죠. 낭독. 그 다음에 요지의 고지라든가 뭐 제시도 있죠. 근데 증거물 같으면 제시하는 것이 증거조사의 원칙적인 방법이죠. 증거 서류 같으면 낭독이 원칙적인 증거조사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증거조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를 법정에 나와서 야 얘네들이 이런 책자를 가지고 다니더라라고 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찬양 고무를 했느냐 북한에 뭐 김정은을 창안했느냐 이 내용을 법정에서 들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고 읽어야 된다. 그게 대원 판례의 태도예요. 볼까요? 관련 조문 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방식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조문이에요. 꼭 봐두셔야 됩니다. 낭독해야 된다. 낭독의 원칙이죠. 법원이 직권을 조사한 때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내용의 고지는 내용을 읽어주는 건데 요지, 핵심을 요약해서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람이 적당한 방법에 하면 열람, 제시죠. 제시 열람이 더 가능하고 그다음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신청인이 제시합니다. 직권을 할 때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고요. 그래서 증거 규칙에 이제 있고 내용의 고지가 요지로 고지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낭독에 가름하여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낭독할 내용이 뭐 소설책 한 권이다. 그럼 다 못 읽고 있죠. 그거 하다가 뭐 재판하다가 다 자게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만 요지 줄인 내용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형사법법 292조 등등등 규칙 134조 유객 취지에 비춰보면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 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 이적 표현물인 대남 선전 책자였습니다. 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이 검사겠죠. 검사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해야 된다. 검사들이 그거 들고 읽으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요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 검사가 네가 원칙부터 다 읽어라. 다 읽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요약을 해와서 그걸 읽으라라고 하는 거죠. 판례가. 자, 그래서 틀린 게 되죠. 증거물의 서면의 증거조사는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 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틀렸습니다. 내용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X.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공개인데요. 헌법에도 재판의 공개 원칙이 나와 있고 이걸 받아놓은 그 법원 조직법에도 공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 한번 봐볼까요? 관련 조문 헌법 27조가 있죠. 그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공개에 관한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소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게 법원 조직법 57조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 봐볼까요? 헌법 27조, 109조, 법원 조직법 등등 규정에 비춰보면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뭐 이런 거 공공복리는 없었죠. 그죠? 공공복리 없었고 안녕질서 또는 성량한 풍소 이런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공개 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증언하게 되면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옛날 이미 나온 판례죠. 거기 다시 한번 올해 확인됐고요. 이러한 법리는 공개 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 금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판례입니다. 2010년 작년의 판례. 공개 금지 결정 사유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OX를 해볼까요? 공개 금지 결정,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 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2번, 법원에 위법한 공개 금지 결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이라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보장되었다면 증언이 있다? 아니죠. 그죠? 반대 신문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증언이 없다. 3번, 공개 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 금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에 따라 진행된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죠? 이런 식의 지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공판 절차에 관한 특징이 나오는데 많이 없죠.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판례 내용이 워낙 복잡하니까 핵심이 뭔지 먼저 한번 봐보고 가보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2012년에 판시가 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조금 조금 더 하나 두 번 추가된 건가? 반복된 것 같네요. 자, 먼저 1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이루어진 소송이라도 무효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의사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죠.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아니면 일반 재판을 할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더라도 무효인 건 아니다. 맞나? 2번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1번이 틀린 거겠죠. 그죠? 무효고 피고인의 의사 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고 진행된 소송 절차에서 진행된 소송에는 무효고 그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그래 괜찮다 이러면은 또 유효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논리상. 그다음에 3번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공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해서 옛날에 다 나온 판례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합의부 사건이죠. 대부분 합의부 사건이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서면 제출, 의사본부의 제한 등등등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해야 된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를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 무효다. 무효.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질을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기적 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의사가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 무효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돼요. 그래서 소송행위의 무효의 치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자의 치유가 인정돼요.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경우죠.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1심 공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1번은 틀린 거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통상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이라도 무효인 것은 아니다. 아니죠. 무효죠. 2번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맞죠.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된다. 맞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증거에 관한 겁니다. 특히 그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판례가 완전히 이제 그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틀이 완전히 짜여진 단계로 또 갔다고요. 그 안에 간단한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증거보의 기초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다. 입증 책임에 관한 거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장례식 방해죄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도 당연하죠. 그렇죠? 왜? 범죄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다있기 때문에, 거정 책임은 검사에게 다있기 때문에,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당연하고요. 자, 그다음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막 쌓여져 있다고요. 자, 일단 그 판례를 봐보고 가죠.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요구하여 획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 명의전환 정보는 증거할 수 없다. 이거는 앞서에서 본 행정조사 아닙니다. 행정조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한 거죠. 금융회사, 감독기관이 한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기관이 만약 했다면 이건 행정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니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요구하여 획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명의전 정보는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당연하고요. 금융실명법이 이 거래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전표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거래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영장 없이 했다면 바로 형사법 308조 2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한 증거로서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완전히 성숙됐다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죠. 자, 먼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걸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지금 말을 해버렸나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걸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의 억제.
수사기관의 위법으로 수입한 증거를 증거로 쓰지 않음으로 해서 수사기관의 위법을 좀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더라는 거죠.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위법 수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독수의 과실 이론도 관찰을 해야 되죠. 독수의 과실 이론. 자,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1차 증거 획득 과정에 이게 위법이 있다면 이 1차 증거로부터 획득한 파생 증거인 2차 증거 이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더라도 이 위법이 그대로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이것마저 위법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 그래서 이게 1차 증거가 독이 든 나무니까 독이 든 나무에 독이 묻어있는 나무에 열린 열매 여기에도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증거로 쓰지 말아라. 위법하니까 증거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논리가 독수의 과실이라는 논리죠. 그래서 대원 판례가 이 논리를 인정하죠. 그런데 수사기관 위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적법 절차 규정에 실질적 내용이 있죠. 적법 절차 규정의 실질적 내용 이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위법 수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위법 배제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증거로 쓰죠, 그죠? 이건 이 규정을 위법 배제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 하더라도 위법 배제 법칙을 적용하지 않죠, 그죠? 똑같은 논리를 독수의 과실이론에도 적용하고요. 그래서 독수의 과실의 예외를 널리 인정하는데 우리 대원 판례는 이 1차 증거 획득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하고 2차 증거 획득 과정에 그 인과관계가 단절이 됐거나 단절됐거나 또는 희석이 됐을 때 독수의 과실의 예외를 인정해서 얘네들은 증거로 쓰죠. 증거로 씁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래서 요 인과관계 단절 내지 희석된 예에 관해서 많이 판례가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근데 대체로 인과관계의 단절 희석이 됐다고 보는 예외가 어떤 거냐면 법정 진술들은 다 인과관계가 희석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1차 증거 획득 과정에 뭐 피고인이 자백을 했는데 1차 증거가 이게 자백인데 이게 돼서 진술 거부를 고지 안 했거나 또는 구속기관에 경고가 됐거나 이런 위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차 증거 피의자의 자백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증거 피고인으로서의 법정 자백이 있죠. 법정 자백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과관계가 희석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는 증거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굉장히 여러 판례들을 종합 정리해놓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한번 체크로서 먼저 짚어보고 가보십시다. 또, 자, 이번에 1번. 적법 절차에 유예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 수입한 증거는 그 증거 등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이번 적법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행위의 중간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인과관계 단절된 경우, 그러니까 위법 행위와 증거 수집 행위 사이에 뭔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잘려졌다.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죠, 그죠? 3번 영장주의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에 터잡아 수입한 2차 증거라도 1차 증거가 영장을 받지 않고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라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판례가 이제 누적이 됐다는 거죠. 4번 영장 없이 획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석방된 후에 상당한 기관이 경과되었음에도 자백을 하거나 피해품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그죠? 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맞는 것 같죠. 이런 판례가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5번 1차 증거의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거 바로 인과관계가 잘린 거죠. 단절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판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시험에 나온다 해도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이 내용들은.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된 걸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된 걸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 절차 위반 행위의 내용과 형의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초의 적법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행위 사이에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잘린 거죠. 위법 행위하고 증거 수집 행위하고 동나무하고 동나무 열매하고. 그래서 어디서 열매가 떨어졌는데 이게 동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천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예컨대 피의자의 자백이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요뿐만 아니라 다른 판례에서도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1번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조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이렇게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위법 수입 증거라도. 이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됐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통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사정. 이렇게 있으면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독수의 과실이라도. 2차적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언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독수의 과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전형적인 유형을 판례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쌓였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맞는 얘기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맞다. 2번 적법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행위 중간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다. 3번 영장주에 위배하여 획득한 증거에 터잡아 수집한 2차 증거라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할 수 있다. 맞다. 4번 영장 없이 획득한 증거에 기초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자백을 하였거나 피해품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렇다. 5번 2차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해진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역시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판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먼저 또 핵심만 한번 봐볼까요?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 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나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류 요구는 적법하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체류 요구한 거 이것도 위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를 강제로 연행하여 이루어진 1차 체류에서 제출된 피고의 소변검사 시인서는 증거할 수 없으나 그 후 앞서 영장에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2차 체류 결과를 분석한 소변감정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근데 자, 호텔에서 얘가 막 난동을 부렸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난동을 부르자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난동을 부린 이유가 텔레폰을 처먹었기 때문이죠. 텔레폰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렸는데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야 같이 가십시다라고 이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럼 임의동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강제로 강제 연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위법하죠. 그리고 보니까 눈이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바로 체뇨를 요구했습니다. 오줌 좀 싸봐라. 체뇨 요구했는데 이것도 위법하죠. 근데 체뇨 요구해서 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필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뒤늦게서 이제
긴급 체포를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받아옵니다. 압수영장을 받아와가지고, 새로 2차, 야, 오줌 제대로 좀 싸봐라. 그래서 2차 체류 요구를 해요. 1차 체류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요 2차 체류 요구를 해서 이제 받아놓은 오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냈겠죠. 국가에서 보냈더니만, 감정서가 나오고요. 그래서 감정서에 보니까 이걸 뭐, 별폰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이건데, 독수의 과실 인원을 관찰하면, 이거 위법하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니까, 이것도 위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독수의 과실은. 그런데, 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잘리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판례가. 판례가. 뭐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한 1차 체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체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소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 임의동의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영장 없이 강제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긴급 체포 사유도 해당하지 않고요.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합니다. 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류 요구 또한 위법하죠. 체류 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그에 의하여 수입된 소변 검사 시인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내 소변이 맞다. 소변 검사 시인서를 썼단 말이죠. 이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1차 증거, 위법 수입 증거니까. 그러나 한편 경찰관들은 이미 동행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 이유와 변론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긴급 체포의 절차를 밟는 등 절차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미 동행 수사의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 구금 절차에 의해 형성된 사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쉽사리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할 만한, 나중에 제대로 했단 말이죠. 긴급 체포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하고, 메사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중대성,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는 중대성, 이걸 고려할 때, 제정한 사정 고려할 때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국가수에서 낸 거죠. 소변 감정서는 그 증거 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독수의 과실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정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포인트가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나중에 긴급체포 사유를 밟았으니까요.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으니까. 자, 그래서 1번 동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 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나, 그러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류 요구도 역시 위법하다고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2번 임의동의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이루어진 1차 체류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 검사 시인서는 증거를 할 수 없으나 그 후 압수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2차 체류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소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희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다. 자, 또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남아있는데, 증거에 관한 판례가 많이 남아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십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